공식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을 그분 입에서 듣는 순간, 대통령 입에서 듣는 순간, 저분이 국민의 저항권이란 말을 아나? 저는 이제 한동안 정치 활동 안 하셨으니까 예. 조금 잊혀져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보수, 보수의 희망, 뭐 보수의 품격 뭐 이러네요. 그래요. 그거 고맙습니다. 동원한 거죠 이거. 제가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우리 유승민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들어와요. 아, 예, 예.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요. 예. 뭘로 갔다 오셨어요? 뭐 육군 병장 제대했죠. 병장 제대했어요. 예, 예. 저도 병장 제대. 예.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수도 경비 사령부. 수경사 옛날에. 예, 요즘 수경사. 수방사. 그렇죠. 요즘 수방사죠. 옛날에 수경사라고. 아 맞아. 그때 12.12 사태 때 예. 그때 계셨죠? 그럼요. 예. 제가 79년 1월 5일 날 군대 갔는데 1979년 그 해에 네. 12.6, 12.12 맞아요. 터지고 그 다음 해 서울의 봄, 네.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뭐 제가 군에 있는 2년 몇 개월 동안 꼬박 그냥 그런 사건들을 다 겪고 나왔죠. 이번 계엄 때도 수방사가 좀 동원됐잖아요. 그럼요. 아 그때 그 좀 생각이 드셨겠네. 아, 제가 이번에 그 12월 3일 밤에 그 밤새도록 네, 그거 네.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된 그 젊은 군인들 있잖아요. 거기는 뭐 병사도 있고 부사관도 있을 거고 네. 젊은 장교들도 있을 네. 거고. 그 친구들 보면서 막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45년 전에 제가 수경사 있을 때 12.6 때 계엄이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해당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12일 또 그런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경사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엄군으로 투입이 됐죠. 저도. 예. 그러니까 제가 저 젊은 군인들 보면서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친구들이 마음이 어떨까. 다행히 그 젊은 군인들이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군인들이 뭐 MZ 세대 군인들이라 그러는 우리 병사들, 부사관들, 그 젊은 군인들이 현장에 또 아주 뭐 소위 중위 대위 지휘관들 있잖아요. 그 젊은 군인들 때문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 시민들하고 충돌해가지고 그렇죠. 유혈 사태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2.12 때 제가 12.12 쿠데타 아닙니까? 군사 반란. 그날 밤에 제가 밤새도록 저는 이제 장태환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장태환 쪽 병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진압군이죠. 저쪽 전두환 쪽은 반란군이고. 근데 그날 밤새도록 그 주로 육사 나온 장교들이 어느 줄에 설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을 겪고 그 다음날 새벽에 결국 쿠데타가 성공을 했죠. 그때는. 성공해가지고 모든 게 다 세상이 바뀌고 거기 장태환 사령관 쪽에 섰던 사람들 다 뭐 옷 벗고 쫓겨나가고 그때는 뭐 구타도 당하고 이런 거 보고 야, 참, 세상이 이게 뭐 이렇구나 싶은데 그게 45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두 가지가 좀 그런데요.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 지시를 저항하지 못했던 장군들 있잖아요. 특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3인방. 그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라면 대통령의 계엄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 가지고 계엄을 지시를 하면 저항을 했어야 되죠. 항명을 했어야죠. 항명이라는 게요. 정당한 명령에 따르는 거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 얼마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입니까 이게. 그거는 당연히 저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항 못 하다가 이게 내란이 실패하고 나니까 거의 일종의 내란 미수죠 이게. 내란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오고 국회에 나오고 언론한테 그러고 이러면서 예? 뭐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모습 보고 야 저게 군인이냐. 아니 우리 그 박정훈 대령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12.12 때 김오랑 중령이라고 맞아요. 네, 김오랑 네, 소령이었었다. 네.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네. 제가 김오랑 소령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회 국방에 있으면서 우리 이수석께서도 국방에 계시지만 제가 김오랑 중령 같은 분은 진짜 그 동상을 육군사관학교하고 특전사령관에 딱 세워놓고 후배들이 매일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저분이 12.12 쿠데타 때 예? 반란군이 맞서가지고 권총 한 자루 들고 맞서다가 온몸에 M16 예? 6발을 맞고 즉사하신 우리 선배다. 군인의 사생관, 군인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저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이 보인 이 행태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오랑 소령이 나중에 이제 중령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추서됐다고 합니까? 아닌데. 이제 전사 네. 후에 음. 중령으로 이제 뒤늦게 이제 처음에는 순직이었어요. 나중에 전사가 되고 그리고 훈장도 하나 못 받았는데 제가 국방위원장 있으면서 무공훈장 및 추모 비건립 촉구안을 제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도 우리 그런 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도 김오랑 중령 동상이 우리 육사 특전사에 하나도 없어요. 후배들인데 오죽하면 그분 경남 김해 출신인데 김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작은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삼성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초등학교 옆에 그냥 좁은 산책길에 딱 세워놨어요. 제가 12월 12일 되면 거기를 가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그냥 김해 거기에 그 시의 그 활천동에 주민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간단한 이렇게 이 추모 의식을 합니다. 예? 그걸 보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1979년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이에요. 1979년 대학 1학년 때예요. 대학 1학년 때가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엊그제 나와가지고 변호인이라 피고 어제입니까? 그 석동현 변호사 둘 다 79학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학 1학년 때 진짜 감수성이 예민할 때 터진 게 12.12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군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눈으로 똑바로 서울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되풀이했잖아요. 네. 그래 저 사람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길게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그 김오랑 중령 아마 흉상 같은 거를 육사나 특전사 세워놓는 거 저는 군인 정신으로 가면 좋겠는데 세워놨더라면 윤 대통령이 또 철거한다 그랬겠죠. 그럼 철거 못했겠죠. 글쎄요. 홍범도 흉상 가지고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육사에 가면 강제구 소령구 맞아요. 월남전에서 그분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육사와 특전사에 국민 세금으로 제대로 된 동상을 육사 특전사에 다 세우자. 그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 김오랑 중령이 서울의 봄에서 정혜인 씨가 했던 그 역할이죠? 그 역할입니다. 정병주 특전 사령관을 권총 들고 막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혜인 배우가 했던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정신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의 동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육사, 해사, 공사, 3사 이런 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 김오랑 중령 케이스를 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박정훈 대령 지금 1심이 1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당한 명령 또 반란 이런 데 저항했던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그런 군인들의 어떤 철학, 사생관 이런 거를
진짜 우리 사관 생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군인들은 절대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 국민을 향해서는 절대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그게 평소에 그냥 머릿속에 꽉 박혀 있도록 만들어야 그러면 안 된다. 되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요. 예.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왜 했는지 뭐 답답한 심정은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법을 공부하신 분이 검사까지 하신 분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고 선관위를 쳐들어간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분이 평소 생각이 그랬을 거라고 평소?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다. 처음부터.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1년에 우리 후보를 뽑을 때 당내 경선할 때 당내 경선할 때 저랑 뭐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 경선할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정책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정신 자세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든 느낌은 이 사람 정치하면 되게 위험하다. 저도 물론 뭐 이렇게 뭐 위헌적인 계엄이나 예? 이런 것까지 내란이나 이런 것까지 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죠. 당연히 예? 법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검사만 평생을 해가지고 예? 남들을 뭐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하고 감옥 집어넣는 거 이런 거는 잘했을지 몰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검사만 했던 사람이 바로 정치에 와가지고 그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정치해 보셔서 알지만 정치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정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평소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는 완전 낙제점인데 그런 후보를 우리가 예? 이수석 근무하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때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네. 부동산 정책 실패나 경제 정책이나 조국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이건 바꿔야 되겠다는 정권교체 열망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0.73%포인트로 네. 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쪽에 이재명 후보라는 아주 문제 많은 후보가 있어서 이긴 건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뽑으셨던 국민들이 아니 이런 내란을 할 줄 누가 알고 뽑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만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뭔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 예? 우리가 적폐수사 당하느라고 혼이 났는데 혼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의 이 시스템 제도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봐야죠. 그때 경선에서 대표님이 지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원죄가 있으신 거죠. 예, 뭐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약간 좀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저는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봅니다만 대한민국 이런 성취에 대해서는 약간 자부심을 갖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예, 그럼. 근데 국정에 이 무속인들이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예. 무슨 뭐 천공이니 예. 뭐 건진이니 예. 뉴스가 되잖아요. 드디어 계엄에도 무슨 이런 사람이 하나 끼어들었잖아요. 어디? 계엄 상황에. 예, 계엄 예, 예. 이 처음에 모의했다 그럽니까? 정보사령관 예. 전직. 아시죠? 저도 아는 사람이더만요. 저는 몰라요. 저는 국방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를 훨씬 앞에 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몰랐어요. 저는 저는 이렇게 김용현이다, 뭐 네. 신원식이다 이런 사람은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알았는데 그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명리학을 해요. 점을 봐요. 그렇다대요? 뭐 점집을 점집에 했다고.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것도 너무나 황당해서. 창피하잖아요. 아니 그래 어떻게 파면 끝에 꼭 그런 무속 주술 이런 게 나오는지. 왕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왕자. 그래 그것도요. 제가 정치판에 25년째 정치하면서요. 예? TV 토론하는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 그거 자체를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거죠, 그게. 그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를 그렇죠. 보여주는 예, 거잖아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떻게 그걸 실제로 할까? 이거 손에 써서 누가 하라고 해도 나는 그런 배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했었어요. 당시에는. 어쨌든 오늘은 경선에서 진 우리 유승민 대표님에게도 죄가 있는 걸로 원죄가 있는 걸로 예. 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유승민 대표님 하면 경제 전문가에다가 안보 전문가 이게 꼭 따라붙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뭐 경제학 박사시고 국회 가서는 국방위를 오래 하셨고 예. 국방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자, 이제 경제 얘기 좀 물어볼게요. 경제가 지금 원래도 안 좋았잖아요. 계엄 전에도 안 좋았고. 안 좋았죠. 예.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온다 그래서 큰 파도가 몰려온다고 걱정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단까지 났으니 그렇죠.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죠. 너무 안 좋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경제가 안 좋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어디 구석의 수치를 뽑아가지고 괜찮다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네. 진짜 안 좋은 게 일단 우리 성장률 보면 알잖아요. 1%대로 이제 아예 가고 있잖아요. 네. 내년 올해도 1% 될 수 있고요. 지금 안 좋은 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안 좋아요. 수출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단 부실 기업, 부실 가계가 굉장히 많고 그게요. 가계의 경우에 소비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기업의 경우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내수 전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는 네. 고용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그 우리 경제가 이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어제 금요일 그저께 목요일 환율하고 주가를 보고 정말 경악을 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이틀 연속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네. 지금 2,400 이제 무너지는 환율이요. 환율이 1,453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게 거의 뭐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난 2000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네. 초 이후에 거의 한 16년 가까이 만에 처음 올라간 숫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달러 빚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4천억 달러가 넘어요. 네. 우리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네, 약간 맞아요. 넘는 네. 수준인데 네. 달러 빚이 기업들하고 은행들이 진 달러 빚이 외화 부채가 4천억 달러 넘는데 이게 600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네. 생각해 보시면 4천억 달러라 그러면 환율이 1원만 올라도 우리 돈으로 따진 빚이 4천억이 늘잖아요. 네. 환율이 10원 오르면 4조가 늘어요, 빚이.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질수록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부담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걱정되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죠. 그제 미국 연준이라 그러죠. 페드라 그러는 연방준비제도. 네. 연준에서 내년에는 금리를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을 시장에서 했었는데 많이 안 내리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어요. 예, 그저께는 0.25 내리면서 그러니까 그 위에 바운드가 이제 4.5가 된 건데 근데 연준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 앞으로 관세를 트럼프가 들어와서 관세를 매기고 미중 간에 막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미국이 인플레가 다시 심해질 거다. 맞아요. 그럼 네. 금리 못 내리겠다. 네. 이렇게 연준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일단 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번 이 비상계엄 내란에 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하고 네. 끝까지 법정 투쟁할 거다 이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굉장히 이게 시끄러워질 거고 그러면 양쪽에서 양 진영에서 헌법재판소 앞이든 국회 앞이든 뭐 한남동이든 막 소요가 굉장히 일어날 그러겠죠. 거다라고 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 지금 그 계엄 선포한 나라 그다음에 내란을 시도한 나라 그다음에 아직도 그거 가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저렇게 큰 나라에 투자해도 되느냐 주식 사도 되느냐 또 들어가 공장 짓고 투자해도 되느냐 이 의문이 우리가 안에서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게 앞으로 무슨 뭐 무디스나 S&P나 이런 데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뭐 모든 게 금융이든 실물이든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는 지금 북한하고요. 직거래를 해 가지고 음. 뭘 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죠? 우리는 한덕수건한 대행이 있으니까 저는 트럼프 취임하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우리 패싱해 버리고 북한하고 딜을 해 가지고 만약 주한미군을 뭐 건드리고 뭐 철수를 하거나 감축을 하거나 이래 되면 그게 우리 안보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 경제 얘기 하셨는데 우리 표정 제가 가까이서 표정을 봐서 그런가 대표님 걱정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저는 12월 말 지나고 이제 1월, 2월 이렇게 들어가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그 내수가 너무 안 좋고 이럴 때는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재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금리 통화량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미국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그동안은 건전 재정 이러면서 네. 이 예산의 증가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면서도 사실 세수 결손 같은 거는 뭐 심각했거든요. 네. 뭐 2년간 지난 2년간 뭐 80조 넘는 세수 결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감세 같은 거 이제 중단하고 연초에 저는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뭐 사실 계엄이 이전부터라도 얼핏 그때 용산에서 한번 추경 이야기 나온데 추가 경정 예산. 근데 그건 예산 심의 중에 추경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내년 초에는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과연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뭐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시비가 있겠지만 저는 여야가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면 추가 경정 예산을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내년 예산 통과된 거 아주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하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만약 모자라고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 뭐 산업 경쟁력 차원이거나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차원이거나 만약 추경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는 그 대행체제, 권한 대행체제 안에서도 그죠? 만약 현재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은 가면 그 다음 대통령 뽑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네. 이 안에서 저는 너무 여야 진영 논리 따지지 말고 추경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 재정이죠. 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 되게 근데 여야가 서로 상대당이 먼저 주장하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근데요, 이번 약간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굉장히 진짜 현명하게 안정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양국관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농업사법이나 네, 이런 네, 거. 네. 저는 그거는 한덕수 권한 대행 보고 그거는 거부권 행사하시라 이야기를 했고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계엄 이전부터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추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경제하고 관련된 거 이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야 찬스다 이러면서 자기 하던 지역화폐 전 국민 25만 원 이런 거 지금 할 생각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여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합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예컨대 뭐 한국은행 총재나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여야가 반대할 논리도 별로 없는 누가 봐도 필요한 거 그런 예산 같으면 저는 추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워낙 어려우니까 또. 워낙 어려워지면 네. 사람들이 그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그 권한대행 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명 가지고 해야죠. 해야 된단 말 그러잖아요.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 국회 추천 몫이고 네. 대통령 추천이 아니잖아요. 네. 그 대법원 추천이나 국회 추천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이 자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무슨 뭐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 권한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6명으로 지금 심리하는 게
그 무슨 뭡니까 그 방통위원장 때문에 음. 6명이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헌재 스스로 궁색한 정당화를 했지만 법에도 7명이 심리하도록 돼 있고 예. 또 대통령 탄핵 관련은 6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의가. 예. 근데 지금 6명을 그걸 임명을 못하게 하고 6명 체제로 계속 그냥 가면 예? 이게 기각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한 명만 기대를 반대하면. 예, 한 명만 예.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에서 그래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일단 그거 자체가 저는 거대한 착각이다. 지금 내란 혐의자인데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빨리 하셔가지고 구인 체제로 심리하는 게 그게 당연히 맞고 정당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당연하죠. 예. 요즘 세간에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 중진의 힘이다 또는 뭐 친윤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서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는 분들도 들어 있는데 되게 어쨌든 그 당에서 12명이라는 분들이 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됐잖아요. 뭐 물론 반대하신 분들도 예. 있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어쨌든 자당 소속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뭔가 좀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송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다가 지난 한 일주일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당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가길 바랬어요. 탄핵이 일단 비상계엄도 일어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패한 내란도 있었던 일이고 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네. 탄핵 소추안 가결된 것도 지나간 일이에요. 네. 우리가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네. 네. 경제학의 매몰 비용이란 말인데 이게 음.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어 봐야 음. 그거는 이미 매몰 비용의 썬크 코스트라 그런 거는 이미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이미 네. 지나간 일이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아무리 자기가 탄핵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탄핵 찬성하면서도 양심 좀 찔렸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면서도. 반대하면서도 네. 반대하면서도 네. 미안합니다. 반대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이걸 기정사실로 지나간 걸 생각하고 국민이 바뀌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헌재의 심판은 그거는 윤 대통령하고 그 변호인단은 맡겨두고 우리 당은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거지 보수 전체가 탄핵된 건 아니니까 우리 당은 이 잘못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이 그 사과를 뭐 받아주겠습니까? 처음에 안 받아주더라도 거듭 사과하면서 보수가 어떤 길로 앞으로 나아가야 당장에 무슨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수 그냥 완전히 소멸될 위기니까 네. 2번 대통령이 연속 탄핵이니까 보수가 이건 진짜 망할 위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이 지금 가는 모습은 사과 한 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잘못 없다. 내란 아니다. 거기에 그냥 당의 다수가 동조하는 식으로 가니까 아니 뭐 지역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당으로서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무슨 목사님이 하는 그 당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당 그런 당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 전체 국민의 뭐 몇 %가 될지 몰라도 그 극소수 극우적인 그분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보수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수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중진이란 분들이 뭐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하고 전부 다 정치 같이 해왔던 분이고 그렇죠. 네. 그중 대다수는 8년 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고 예?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분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탄핵되면 이재명한테 갖다 바친다. 예? 탄핵되면 우리 대선 진다. 뭡니까 그 탄핵 반대할 때 그 명분이
그럼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 이재명한테 갖다 바친다. 어떻게 이재명한테 갖다 바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요. 8년 전에 우리가 탄핵에 찬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보수가. 탄핵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탄핵 받는 거죠. 근데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수가 정신 못 차리고 혁신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줄줄이 우리가 선거에 진 겁니다. 지금 똑같은 코스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당에 있으면서 제가 야당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도 최전선에서 싸우던 투사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 10년 그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웠는데 우리가 여당이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집권을 했냐. 이 반성이 들어서 제가 여당 되면서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 보수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확신을 하게 되고 그걸 갖고 지금 십몇 년째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완전히 45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쿠데타가 만약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그럼 전부 다 우리 45년 전에 전두환 정권에서 했던 식으로 그렇게 갈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석에서 그 당에 속해 있으신 분인데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민정당이 입디다 이러던데 계엄 때문에 민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하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그 당에 계신 분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저희가 볼 때는 민심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근데 그분들이 또 맨날 지역구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지지층 여론은 안 그렇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그 사람들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결국 나중에라도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본인들 재선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이 완전히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지지가 제일 높은 대구 경북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지금 이 계엄과 위헌적인 계엄과 이 헌법 파견이 이 내란에 대해서 대구 경북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군인들 경찰들이 총칼 들고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래도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대구 경북 사람들 모독하는 거죠. 저는요 대구 경북 분들한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외쳐주셔야지 우리 시민들 당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 대구 경북의 25명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립니다. 그 대구 경북의 25명 국회의원들 제 후배들도 많고 하지만 이번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정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 수도권에 계시면 대구 경북은 무슨 뭐 이상한 뭐 외딴 다른 나라 같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간 극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조금 딴 지역보다. 뭐 그거는 호남에 가서 극자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다수 시민들은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 시민들 핑계대고 탄핵에 반대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진짜 당을 쪼그라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 경북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보수가 진짜 건전하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표현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나오는 표현이 있대다만 내란의 우두머리잖아요. 과거는 뭐 수괴라고 했던 걸 한국말로 바꿔서 우리말로 바꿔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던데 우두머리죠. 사실 개혁보수하면 유승민 다른 말로 하면 개혁보수의 우두머리신데 저 당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바꿔보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바꾸고 싶고요. 이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저는 뭐 엄청 강하고
이 당 안에 의식이 있는 이번에 찬성한 12명에다가 그러니까요. 기권 무효표 던진 11명까지 합치면 23명이잖아요. 23명 되더만요. 저는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돔과 고모라에 뭐 10명의 의인 이야기도 하고 이순신의 12척의 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지금 당의 모습, 이 당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건데 저는 우리 당원들하고도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은요 총선 지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임기도 네. 아직 많이 남았고 네. 또 뭐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뭐 다음 총선에 가면 내가 공천만 받으면 되지 이래 생각할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우리 당원들은 정권을 뺏기는 데 대한 두려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걱정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 그럼 당원으로서는 그럴 그분들한테 수 그 있죠. 당원들한테 이대로 가면 지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갖다 바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이건 잘못된 걸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상대로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법정 투쟁도 하고 뭐 무슨 서류 수령 자체부터 지금 거부하고 어쩌면 또 길거리 투쟁까지 나설지 모르겠는데 탄핵은 가결 인용된다고 보고요. 헌재에서. 그러면 이제 대선이 뭐 봄쯤 아니겠습니까? 그죠? 5월 6월쯤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예. 안 달라지겠죠? 엉뚱한 대로 안 가겠죠? 그 검찰 경찰이 네. 내란죄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큰 변수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 간다고 예. 보면 그때쯤에도 우리 유승민 대표님도 뭐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하실 거죠? 저는 다음에 무슨 조기 대선이 있으면 제가 네.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게 당이 아직 절연을 못하고 당이 주모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당이 주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를 막 막겠다고 앞장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이 없습니다. 중진들까지도 그러고요. 초재선들은 지금 눈치 보고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금 거의 뭐 왕따 당하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런 당부터 저는 고치는 게 당의 분위기, 우리 당원들이 생각이부터 고치는 게 제 생각이고 저야 뭐 언제든지 저는 뭐 그동안은 뭐 불출마해 뭐 온갖 박해 그건 저는 뭐 제 개혁 보수를 정말 실천해왔던 대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당부터 바꾸자. 거기에 뭐 제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당에 좀 개혁적인 분들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예, 연락도 하고 뭐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조용히 뭐 그분들 이번에 또 젊은 의원들 뭐 울산의 김상우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뭐 제가 좀 중심 잡고 잘 버티라. 너가 했던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그런 격려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격려가 좀 힘이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예. 많이 안에서는 고달프잖아요. 힘들고. 고달프죠. 따시키고 이러니까. 8년 전보다 더 고달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혹시 뭐 비대위원장 해달라는 요청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인데 가장 나이스한 해법 아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조금 외람된 표현으로 버릇을 좀 잘못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막가신 측면도 있잖아요. 당에서 브레이크를 걸 땐 걸어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당에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그분들이 여전히 당의 주류로 예. 당권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아니 이상해요.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그거 뭐 코를 받고 그 뭐 완전히 아부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그냥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게 무슨 대등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많은 코스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당이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진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그걸 막질 못했어요. 11월 7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기억하시죠? 네. 2시간 넘게 한 거. 네. 제가 그 전날 내일 기자회견 잘못하면 이거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 2시간 넘게 제가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데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아주 길게 장황하게 주장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 그게 대통령한테 있다. 그 말씀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을 제가 그분 입에서 듣는 순간, 대통령 입에서 듣는 순간, 저분이 국민의 저항권이란 말을 아나? 국민의 저항권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 헌법에는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시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봤잖아요. 네. 12월 3일 날. 그게 발의된 거예요. 거의 한 달 전에 자기가 그냥 무심코 툭 나온 이야기 같아요. 국민의 저항권이란 말이. 저는 그 말이 제 머리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 아무도 주목 안 해주던데 저는 저분이 헌법이 준수해야 될 책임 거기 플러스 국민의 저항권 그게 이번에 거꾸로 거기에 예?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까 뭐 조기대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충실하게 휘둘리지 말고 해야 되고 저는 알겠습니다. 원래 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정치인이 너무 입을 갖다 대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1, 2부를 터서 유승민 전 대표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